자, 시작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얘기하기 전 이제 오늘 그 아침에 나눠드린 자료 OX 자료인데요. 이건 제가 요번에는 따로 이렇게 설명하거나 하지 않을 거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배운 거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오시면 앉아서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매번 OX 해가지고 나올 건데, 이거는 하시고 버리지 마시고 차곡차곡 모으세요. 모아가지고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로 우리가 기출문제 지문 나왔던 거나 전문 가지고 이렇게 OX 만들었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게끔 잘 모아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봅니다. 37페이지 공인중개사 시험. 자, 여기서는 거의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 주로 이제 자세한 점수 몇 점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 묻는 것보다는 누가 시험 주관하고 누가 책임자고 이런 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서는 그 의의라든가 또는 시행기관, 응시자격, 자, 요런 것들 위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실시 방법이라든가 출제위원, 시험 시행,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그거죠. 이렇게 해서 취득한 자격증, 양도해도 되느냐 얘기죠. 대여해도 되느냐. 그렇죠? 요거 이제 처벌에 관한 거. 주로 이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 자, 1절 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의 의의. 시간 나실 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2절. 시험 시간 기간 및 응시 자격 봅니다. 시험 시행 기간은 원칙적 시행 기간이 있고 예외적 시행 기간이 있습니다. 요거를 위탁받아서 하는 위탁기관이 따로 있어요. 자, 먼저 원칙적 시행기관 시도지사입니다. 자, 이 법에서 시도지사 그러면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앞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 5개 중에 안 좋네. 자, 제가 이제 줄여서 부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 도, 그다음 도. 이게 이제 보통 광역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중개업법에서는 얘는 빼고 시도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여기 국계법에 가면 요거 다 해가지고 시도라고 불러. 범위가 조금씩 달라요. 우리 중개업법에서는 얘 빼고 시도야. 근데 그 교재가 잘못되어 있어요. 첫 줄에 동그라미 1번 특광, 도, 특별자치,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있죠? 그거 지워버리세요. 특별자치시장. 어쩌다 보니 들어갔어. 특별자치시장 지워버리시고, 넷을 시도지사라고 한다. 시도지사. 자, 원칙적 시험 시행기가 시도지사. 자, 시험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두 번째 줄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면 2번에 가보시면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에 관해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을 실시하게 되며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교부할 때 시도지사가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응시를 어느 동네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자격증 교부 기간이 달라져요. 아시겠죠? 원칙적으로 그 시도지사가 시험을 주관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음 페이지 시험 시행기간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유는 이겁니다. 수준의 균형 유지. 자, 시도지사가 원래 시험을 시행하게 돼 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걔들이 한다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겠어? 시험 날짜도 다 다를 거고, 그렇죠? 시험 문제도 다 다를 거란 말이지. 중요한 건 그러다 보면 난이도 조절에 당연히 실패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저기가 있어? 어느 지역이 시험 문제가 쉬운가 찾아보고 그런 데 쫓아가서 시험 볼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취득한 자격을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쉬운 데 가서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시도지사가 하는 게 맞지만 시도지사별로 하다 보면 시도별로 하다 보면 이렇게 시험의 수준을 갖다가 균형을 이루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유로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위해서 시행한다.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땐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현재 이러고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그런데 여기선 하나 조심하세요. 동그라미 2번.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돼. 거기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앞에서 시험과 자격취득과 관련돼서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의결을 미리 거쳐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심의 거쳐가지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할 수도 있으며 3번 시험을 직접 시행할 수도 있도록 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의 주관부처. 자, 이렇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관부처다. 시험에. 자, 시행의 위탁 보세요. 시험의 위탁. 1번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협회 위탁할 수 있다. 지금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죠. 산업인력공단. 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또는 공인중개사협회 이런 데다가 위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산업인력공단 여기에 위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 업무를 위탁한 때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자, 지금 누가 고시합니까? 지금은 누구한테 맡겼다 이 얘기를 누가 고시하는 거야 지금? 누가 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시행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산업인력공단에다 맡겼어. 맡긴 쪽이 위탁이고 받은 쪽이 수탁이잖아. 그쵸? 그러면 위탁기관이 이렇게 맡겼다라고 공고해야 돼. 그러면 어디다 공고하느냐? 신문처럼 생긴 종이에다 공고를 한단 말이야. 응? 신문처럼 생긴 종이. 관보나 공보라고 얘기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애들은 우리가 중앙행정기관 장관이라고 그래요. 중앙행정기관, 정부에서는 뭔가를 공고할 때 신문, 그럼 관보에다 공고합니다. 관보. 이에 반해서 서울특별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뭔가를 공고할 때는 공보에다 공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신문처럼 생겼어. 근데 중앙에서는 관보라고 부르고 지자체에서는 공보라고 불러.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실 거야. 서울특별시 공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린 보통 이런 건 너무 관심 없이 살아. 관심 좀 가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위탁했다고 공고해야 되니까 관보에다 해야 되겠어? 공보에다 해야 되겠어? 관보에다 해야 되겠지. 시험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우리 상식청에서 말씀드렸어. 자, 그러면 관보에 고시한다. 고시. 자, 3번 보세요. 공기업 또는 준정부 협회는 시험 시행기관이 아니고 단순히 업무의 위탁기관, 수탁받아서 하는 기관, 위탁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조심하세요. 시험 시행기관 그러면 원칙적인 기관과 예외적인 기관, 얘 둘밖에 없어요. 시도지사 아니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산업인력공단 보고 시행기관이라고 안 해요. 위탁기관이라고 그래. 맡아서 하는 기관. 단순하게 일을 맡아서 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시행 기관의 장에 대해서 거기 지금 말씀드린 취지로 설명해 놨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응시 자격과입니다. 체크해 봅니다. 이 시험에 응시하려면 나이에 제한이 있느냐? 연령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미성년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이 얘기는 응시 자격이 있다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등록 결격 사유에 들어갑니다.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미성년자도 상관이 없어. 할 수 있어. 하지만 취득했다고 해서 중개업을 할 수는 없어요. 왜? 등록을 못하니까. 등록 결격 사유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자, 일단 연령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즉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제끼고 3번 보세요.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적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에게도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만 시험을 보게끔 돼 있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도 얼마든지 시험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건 뭐냐면, 외국에도 가면 공인중개사 같은 일을 하는 애들이 있겠지. 미국의 공인중개사 일을 하는 애들은 뭐라고 불러? 브로커라고 불러요, 브로커. 이 브로커가 굉장히 좋은 명칭이야. 미국에서는 이 중개업 하는 애들을 브로커라고 불러. 이렇게 브로커라고 불리고 얘들은 뭘 하느냐? 변호사, 세무사 이거 다 고용해가지고 중개업을 해요. 거기는 그 브로커 그러면 상당히 지위가 높아. 어? 변호사나 이런 애들 갖다 쓴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변호사가 아닌 놈한테 고용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웃기는 놈들이지. 그쵸?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서 브로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브로콜리야? 우리나라에서 브로커 그러면 어떻게 돼? 딱 이거 가지고 손가락. 응? 저거 브로커. 진짜 영어가 객지에 나서 고생하는 거야 지금. 응? 브로커는 굉장히 그 정식 명칭이에요, 미국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서 협회도 그렇고 이게 우리 위상을 막 높이려고 그러는데, 이 브로커라는 말을 딱 갖다 쓰면 좋은데 인식이 이렇다 보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들이 미국으로 치면 브로커보다는 그 브로커한테 고용돼 있는 에이전시들이 있어. 응? 에이전트라고 하나? 그 영화에서도 좀 가끔 보셨을 거야. 이렇게 현장 가서 이렇게 안내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 이제 그런 것 좀 취급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브로커급이에요, 브로커급. 여러분들도 나중에 세무사 내는 거 고용해서 대기업형으로다 그냥, 기업형으로다가. 자, 그러면 외국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공인중개사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애가 우리나라에 와서 중개업을 할 수가 있느냐 이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국적에 상관없이 외국인도 얼마든지 시험을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응시자격 제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가 됐어. 자격 걸리면 자격 취소죠. 자, 이렇게 취소된 때로부터 3년간은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응시 자체를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간 결격 사유자에 해당되며 응시 제한자에도 해당된다. 니은에 기간이 같으므로 자격 취소자는 응시 제한 기간 동안 결격 사유 기간이며 결격 사유 기간 동안 응시 제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뭐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은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다. 기억하시고. 자, 부정행위자 한번 보세요.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뭐로 한다? 자, 컨닝하다 걸렸어. 그러면 그 사람의 시험은 무효입니다.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간은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자, 응시 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지만 이렇게 몇 가지 제한되는 게 있다. 자격이 취소되면 3년간은 응시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부정한 행위를 하다 걸렸을 때는 그때로부터 5년간은 응시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당해 시험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 시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시험 시행 기관이죠. 부정행위 한 자가 있었어. 그럼 얘 시험을 무효로 하고 얘에 대해서 어떻게 시 도지사들한테 통보해 준다 이 얘기예요. 시도에다가. 자, 니은에 부정행위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주의할 것은 부정행위자는 5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므로 자격이 취소되어도 3년이 아닌 5년간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부정하게 자격을 취득했다.
그랬을 때 시험에서 부정행위 하다가 그때는 안 걸렸는데 그러고 자격 취득한 다음에 발각됐어. 그리고 시험에서 부정행위 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때 자격을 일단 취소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중요한 게 그거야. 그냥 부정한 보통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 시험에서 부정한 때로부터 5년 이거 취급받는다 이 얘기예요. 5년. 그래서 부정행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부정행위 하면 돼, 안 돼? 응? 당연히 안 되지. 그쵸? 당연히 안 되지. 내가 이거 동영상 찍고 있는데 된다고 하면 되겠어? 당연히 안 되지. 자, 부정행위자는 자격 취소되고요. 이 부정행위자는 나중에 걸렸어. 당연히 자격 취소되고, 또 뭐도 만약에 등록해서 사업하고 있으면 등록도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해야 된다요? 그래서 옆에다 써놓으세요. 부정행위자 옆에다가 줄여서 자취, 등취, 필. 여러분들 뭐 표시 아는 대로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방식대로 할 수 있는데 자격 취소는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반드시 취소하는데 등록 취소는 그렇지가 않아. 등록 취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 임의적. 요걸 이제 보통 필요적이라고도 얘기하고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취소할 수 있다면 임의적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 등록 취소는 등취필 이렇게 줄여서 써. 저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고. 자격 취소는 자취. 자격 정지는 뭐라고 하겠어 그러면? 이건 제가 그냥 줄여서 부르는 식이에요. 자정. 그쵸? 업무 정지는 업정. 너무 단순하잖아. 응? 유치하죠? 자, 부정행위 걸렸어. 자격 취소당하고 등록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등록 취소한다. 등취필. 자, 그거 하나 옆에 써놓고요. 자, 시험의 실시 방법 봅니다. 자, 원칙, 구분 실시가 원칙입니다. 원칙은 구분 실시 1차와 2차로 구분해서 실시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은 현재 예외적으로 어떻게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1번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보세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분은 하되 동시에 지금 현재 그러고 있죠. 같은 날 본다 동시에. 다만 1교시 2교시 분리해서 1차 2차 분리해서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 해보세요. 현재는 예외 규정에 의해서 동시 실시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1차 시험 불합격자 처리. 어떻게 하면 불합격이 돼? 꽈락이 있거나 평균 60이 안 되면 불합격. 자, 이렇게 불합격되면 내가 당일날 가서 1차하고 2차 시험 다 풀었어. 1차 시험에서 불합격됐어. 그럼 2차는 채점을 안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거. 그렇게 된 사람들 건. 그래서 1차 합격자에 대해서 2차 채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한다. 의미를 아시겠죠? 동시에 할 때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뭐 출제 원칙 1차 시험 선택형 객관식이죠. 우리가 흔히 선택형. 그 다음에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가미할 수 있다. 2차 시험 가보세요. 논문형이라고 돼 있어. 논문형. 이거 논술한다는 얘기 하시게 얘기하면 논문형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 이거는 같아. 1차하고 뭐가 크게 차이 나느냐. 1차는 선택형 위주고 2차는 논문식 위주예요. 논문형. 자,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만약에 1차와 2차를 같은 날 실시할 경우에는 2차도 선택형으로 한다 해요. 2차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전부 객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동시 실시의 예외 세 번째 줄. 현재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선택형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 일부 면제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1차는 잘 봐서 1차는 합격선을 넘어갔는데 그러면 2차 거 채점해 주죠? 또 채점했더니 그거는 꽈락이 있었어.
그럼 2차는 떨어진 거잖아.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해? 1차 안 보죠? 면제. 그래서 시험 일부 면제, 다음 해의 시험에 하나여 1차가 면제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시험 과목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자 4절에 출제위원 가봅니다. 출제위원. 시험의 출제위원. 출제위원의 임명 및 위촉. 항상 임명을 할 때는 대개 그 소속 집단 내에서 뽑을 때고, 위촉은 일반인들, 민간인들 중에 뽑아올 때 위촉. 자, 이 시험 출제위원은 누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느냐?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한다. 장. 그 다음에 이런 출제위원들 중에 신뢰도를 저하시킨 출제위원에 대한 조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당의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는 게 뭘까? 시험 문제를 출제해서 빼돌려. 그런지 부정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런 신뢰도를 저하시킨 그런 사람들은 일단 출제위원에서 빼버려야겠지. 그쵸? 그 다음에 혹여라도 다음에 또 출제위원이 되는 거 막아야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시험 기관 장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얘 그런 짓 하는 놈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는 각각 통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5년간 위촉이 금지됩니다. 거기 동그라미 2번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됩니다. 5년이 뭐야? 평생 하면 안 돼. 씨. 응? 5년입니다. 5년 위촉. 자, 그 다음에 시험의 시행. 뭐 공고부터 이렇게 보시면 시험의 시행 첫 줄,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회 이상. 그러니까 시험 시행 기관 장이 야, 올해는 2번 보자. 3번 보자.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다고요. 대신 이렇게 했을 때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요. 거기 밑에 나오죠. 시험 의결을 거쳐서 또 우리가 그동안 너무 공인중개사를 많이 뽑았어. 그래서 올해는 좀 쉬어가자. 그래서 시험을 실시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려면 되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매년 1회 이상은 해야 돼.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럴 때는 의결을 거쳐서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시험의 공고. 자, 여기서부터 뭐 시험 문제 나올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벌써 지금 올해 10월 달에 볼 거 2월 28일 날 기준으로 해서 예정 공고 나왔어요. 예정 공고. 그리고 정식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응시원서 제출 뭐 수수료 납부. 거기 나중에 응시 수수료 반환하는 게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그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는 그 전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엔 기필코 딸 거야. 그리고 응시했어.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자꾸 이제 저기 하는 거야. 아, 시험장 가기가 싫어. 근데 또 응시료를 냈잖아. 그쵸? 다 반환받을 수 있어요. 취소하면. 그거 얘기입니다. 응시 수수료 반환. 거기 있는 거, 저기, 디귿의 반환 기준 있죠? 반환 기준. 그거 조금 보시고, 나머지는 볼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시험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교부. 시험의 합격자, 일반적인 합격자 결정 기준은 1차 시험, 2차 시험 다 똑같습니다. 평균 60 넘어야 되고, 꽈락 40점이 한 과목이라도 없어야 돼.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하고 2차는 분리해서 채점하죠? 1차 따로 평균, 2차 따로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선발 예정 인원을 만약에 공고했어. 또는 최소 선발 인원,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경우 2번하고 3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설명 안 드리겠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한번 보세요. 합격자 공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을 시행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공고를 합니다. 합격자 결정 공고. 자, 그런데 자격증은 누가 교부해 주느냐 이 얘기죠.
이 자격증 관리는요, 앞으로 쭉 나올 때마다, 얘기 나올 때마다 시도지사가 관리한다고 보세요. 자격증 관리는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교부 시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연히 자격증 교부할 때는 자격증 관리 대장이라는 게 있어. 대장에다가 쓰고 교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관리는 시도지사가 하고, 등록에 관계돼서 뒤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등록 관리 같은 건 누가 할까? 등록관청이 한다. 등록관청은 시군구가 됩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이 자격증은요, 재교부 받을 수도 있어요. 재교부. 자, 자격증을 잃어버렸어. 아우, 얼마나 힘들게 딴 건데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 냅둬? 여러분들 그 자격증 개설 등록하면 어떻게 해? 자격증 게시해놔야 되죠? 어? 벽에다 붙여놔야 돼. 근데 그 자격증 잃어버렸어. 빨리 가서 재교부 받아야지. 그쵸? 재교부. 자, 자격증 재교부는 어디 가서 하면 될까?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신청하면 되겠죠? 자격증을 교부했던. 그 다음에 재교부 신청서 낸다는 얘기고, 자, 수수료 납부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재교부 업무를 위탁해 놓으면 그 위탁기관 찾아가서 수수료 내고 재교부 받아야 된다. 리을번 그렇고요. 자, 이제 우리가 문제 될 수 있는 거 6절 자격증 양도되어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 우리가 이제 미리 이제 우리 중개사법의 끝에 가면 막 공부를 해보시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짜증났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뒷부분에 행정처분하고 벌칙이야, 벌칙. 자, 행정처분은 뭘 얘기하느냐면 뭔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너 이거 취소야, 너 이거 못해, 하지마, 정지, 이런 걸 행정처분이라고 불러. 응? 행정기관이 뭐 한다고 해서 처분. 그 다음에 벌칙은 이 법에서 이제 벌칙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징역과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와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과태료. 그럼 보세요. 요거는 뭐야? 징역, 벌금. 이걸 우리가 형벌이라고 불러요. 형벌. 이 형벌은 기본적으로 어느 법에 나와 있느냐? 형법에 나와 있어. 형법. 형법에 가면 9개의 형벌이 나와 있어요. 사형을 필두로 해서 징역, 금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뭐 몰수, 구류, 뭐 이런 것도 쭉 나와. 그럼 이제 우리가 등록 결격사유나 이런 데 가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는 집행이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등록할 수 없다. 뭐 등록 결격사유 이런 거 얘기할 때 대개 요 위쪽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 벌금도 있어요. 그래서 금고, 징역, 특히 징역, 벌금, 이런 형벌을 얘기합니다. 그럼 형법에 나와 있는 이런 형벌은 어떻게 부과되느냐? 어떻게 부과돼? 그냥 징역 보내? 어떻게 징역을 보내? 경찰이 현장에서 도둑을 잡았어. 너는 징역 2년이야. 들어가 살아. 이렇게 해? 일단 잡아서 구치소에 수감하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야? 재판이에요. 형사재판이라고 그러잖아. 형사재판. 형사재판은 말 그대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따져가지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형벌을 부과하는 거야, 이 형벌을. 그럼 보세요, 이거. 공인중개사법에서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는 게 있어. 3년짜리, 1년짜리 있어요. 3년 3천만 원, 1년 1천만 원 이하. 이거 형벌이라며. 그럼 이거 부과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형사재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래서 형법의 규정들이 적용돼. 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3년짜리, 1년짜리 해당되는 사유에 직거래를 했다고 해서 그냥 깜빵 가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일단 공소가 제기돼서 재판을 한 다음에
해당되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판사가 부과하는 거야, 이거는. 선고. 그쵸? 자, 그 다음에 과태료라는 게 있어요. 과태료는 우리가 두 종류 있어요, 이 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자, 이거는 재판에 의해서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너 과태료 300만 원 내. 이 소리를 재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행정청이, 행정기관이. 뭐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나 장관이나 아니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 과태료 처분하는 거야.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했다든가 되게 이런 것들. 쉽게 얘기하면 죄로 다루기까지는 좀 뭐하고 질서 정도를 위반한 걸로 볼 때 이 공인중개사 이 중개 업무 이 질서를 좀 흐렸어. 위반을 한 정도. 자, 이런 정도에 있을 때는 죄까지 다룰 필요가 없다. 이럴 때는 과태료 처분한다. 그것도 좀 중하면 500만 원, 덜하면 100만 원 이하. 예를 들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자가 이것저것 절차상에서 뭘 갖추고 뭘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어겼어. 그런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너 좀 혼나봐. 질서를 위반했으니까. 과태료 얼마 이하 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누가 부과해? 행정청에서. 그럼 이제 이게 문제인 거야. 취소나 정지. 자,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소나 정지할 게 두 가지가 있어. 자격이 있고 등록이 있어요.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바로 중개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뭘 해야 돼? 등록까지 해야 중개업을 할 수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하려면. 그래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자격이 필요하다 이거야. 자격과 등록.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격증과 관련돼서 뭔가 부정한 짓을 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자격 취소, 정지 둘 중에 하나의 처분이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할 때 업무상의 어떤 부정한 짓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법에서 하라는 걸 잘 안 했을 때는 등록증을 갖다가 등록을 어떻게 해버리는 게 있어. 등록도 마찬가지로 취소를 시키거나 정지. 이때 정지는 이제 등록 취소가 등록 정지가 아니라 업무 정지라고 표현하죠. 업무 정지. 그리고 여기 취소는 아까도 봤듯이 필요적 취소가 있고 임의적 취소가 있어. 해당 사유가 되면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처분은 누가 하느냐 이 얘기죠. 요거 등록을 취소한다. 업무를 정지시킨다. 등록은 누가 관리할까? 등록관청이. 그쵸? 자격은 시도지사가 관리하잖아. 그럼 자격 취소 같은 거는 시도지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자격정지 같은 것도. 그렇죠? 여기는 주로 등록관청에서 시군구가 등록관청이잖아. 이런 처리를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행정처분, 행정기관, 여기도 행정기관, 요것만 사법부 재판에 의해서 결론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고 뒤에 가면 이제 그 사유들은 막 그냥 절절절 나와. 그 할 때마다 그때 그 뒤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기억해주는 머리말을 따든가 뭐 이걸 좀 해줘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좀 구분된다. 이렇게 보고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럴 때 한마디로 생각해 봅시다. 이 법에서 말하는 것을 위반하는 자들은 대개 보면 둘 중에 하나야.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가졌던 놈이나 가지고 있는 놈이나 아니면 이 법에서 말하는 자격이 없는데 이 법을 위반하는 놈이 있어. 둘 중에 하나야. 만약에 자격이 있는데 이 법에서 말하는 걸 위반했어. 그러면 걔는 당연히 이걸 죄로 다스릴 것 같으면 이거 처벌 가겠지. 그쵸? 근데 얘는 자격도 있잖아. 그럼 자격도 뭔가 좀 페널티를 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 없는 놈이 이 법을 위반했어.
이런 페널티 가할 수가 있어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자격을 취소해? 응? 그러니까 걔한테는 끼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자격자가 뭐 이 법에서 뭐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땐 다 이거예요. 이거 3년짜리 아니면 1년짜리 징역이나 벌금이야. 다 이쪽은 뭐야? 자격이 있고 등록이 돼 있고 이런 애들이야 이거. 아시겠죠? 자, 그걸 그렇게 좀 구분하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격증이 양도되어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양도는 뭐야? 넘겨주는 쪽이죠. 양수는 받는 쪽이고, 대여는 빌려주는 거죠. 그럼 대여해준 놈이 있으면 대여받은 놈도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자격증을 대여받은 놈은 자격증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 원래? 놈이라는 소리도 이게 좀 심한가? 놈이라는 놈을 빼고 할까? 자격증이 없으신 분이, 응? 자격증을 빌렸어. 이 사람 자격증 있는 거예요? 없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 자격을 취소하고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대신 그 자격증을 빌려준 쪽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자격증은 이걸 하던가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빌려준 사람만 처벌한다 그러면 너무 공평이 안 맞죠. 그래서 양쪽 다 처벌합니다. 자, 자격증 양도되어 그 다음에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렇게 있습니다. 유사명칭 사용하는 자는 자격자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가 이런 말을 쓰니까 유사명칭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유사명칭 사용은 어떻게 되겠어? 이런 행정적인 이런 게 안 가는 거지. 이걸로 가는 거야. 자, 자격증 양도되어 금지 봅니다. 이랑 줄치서 이거 조문들인데 전부 다 시험 문제 나오죠.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7조 1항에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를 위반한 경우에 자격의 취소, 절대적으로 취소합니다. 필요적으로 취소합니다. 걸리면 반드시 취소합니다.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로만으로는 성이 안 차. 어떻게?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자격증 가진 사람은 불리해. 아시겠어요? 자격증 안 가진 사람은 이룰 게 없어. 걸리면 이것만 하면 돼. 응? 이것만 당하면 돼. 근데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가진 게 많으면 항상 불리한 거야. 우리 내려놓고 삽시다. 자, 거기 2항에 가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걸리면 자격 취소 이런 말 없죠? 얘는 취소할 게 없으니까 1년 이하 징역, 1년 이하 벌금밖에 없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1년은 이건 약해. 약해. 3년 이하는 가야지. 그쵸? 3년 이하. 요즘 눈 깜짝하면 1년 가잖아요. 어? 그럼 딱 걸렸어. 매우 반성하는 마음으로 1년만 들어갔다 나오면, 응? 3년도 약한 것 같아. 자, 기억하세요. 자격이 있는 놈은 취소당할 수 있어요. 없는 놈은 그냥 형벌로만 갑니다. 자, 거기 판례가 하나 있네요.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자격증 대여 행위엔. 자,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야. 자격증 대여. 이거를 위반하는 사람들도 보면 되게 애매하게 위반을 해. 응? 행위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응? 다들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위들이 많은데 천차만별이야. 응? 그럼 이제 어떤 게 대여 행위냐 아니냐 이 판단은 결국은 재판 속에서 가려지는 거예요. 응? 방금 거기 있는 것처럼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어. 이 얘기가 뭡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 성사시켜서 계약서까지 다 만들어놨어 지금. 그러니까 자격 있는 공인중개사가 딱 도장 들고 나타나가지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자기가 직접 날인을 한 거야.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지. 이게 과연 직접 한 거냐 이 얘기야 공인중개사가. 응? 그 판례는 직접 한 걸로 안 봤어요. 뭐로 봤어? 대여행위로 봤어 이거 자격증. 그 다음에 가로 2번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유사명칭 사용은 결국은 자격 있는 애들은 명칭 사용도 아무 문제 없죠. 자격 없는 애들이 사용하니까 문제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걸리면 취소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 취소나 이런 건 없고 1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년 또는 1년의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에 이제 예를 들면 이번에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여. 자,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뭘 지칭하는지 알죠? 걔들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이제 걔들이 아니지 그분들이지. 연세가 꽤 되시니까. 자, 그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란 말을 쓰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 공인중개사 아닌 일반인이 특정 목적으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런 것에 해당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건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3번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자,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어. 이거는 일반인이 그랬다면 이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걸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진짜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 그죠? 이 사람한테 형벌을 가는 건 좀 심하지 않냐 얘기야. 그래서 과태료 처분으로 갑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자, 과태료 처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은 간판을 내려야지. 빨리 내리고 그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거기 판례 한번 보세요. 이거 실제로 거기 보시면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그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뉴스 대표 이렇게 썼어. 부동산 뉴스 대표. 이런 명칭을 기재하여 기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자, 부동산 뉴스 대표 이렇게 썼어. 제가 보기엔 앞만 봐도 공인중개사하고 닮은 것 같진 않은데 이거 유사명칭으로 본 거예요. 이건 다분히 우리를 보호하는 판례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자, 거기 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해볼까요?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교부하는 겁니다. 자격증 교부 결정 합격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1번이 옳지 않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프터 2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기억하실 거는 양도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보시고. 갑자기 다들 정리하는 분위기야. 난 더 할 건데. 저기 1시 넘어서까지 해야죠. 그쵸? 약속들 있으세요? 바쁜 척 하지 마시고. 자, 앞부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차프터 3. 중개업 등록 및 결격 사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개업 등록 결격 사유. 제목에서 벌써 두 가지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하네. 등록과 결격 사유에 대해서. 그렇죠? 중개업 등록과 결격 사유. 자, 등록을 할 때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등록을 해야 중개업을 할 수 있잖아.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증개업을 하려면. 그래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되느냐? 이럴 때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종별로 따지면 세 종류가 있죠. 개인인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부칙제 6조, 부칙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근데 이제 우리가 등록에 있어서는 이쪽은 이제 거의 허가나 이런 거 없어요. 빼버리고 요 두 개 이제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개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뭐가 됐든 간에 하려면.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려면 사무소를 개설 등록해야 돼. 사무소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자, 조심하실 건 이겁니다.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법인의 경우 중개법인을 사무소 개설 등록과 동시에 중개법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인이 사무소 등록을 해가지고 중개법인이 되는 거예요. 응? 출발이 법인이야. 출발이. 응? 법인으로. 이건 출발이 개인이에요. 개인. 응? 그렇게 해가지고 사무소를 등록한다. 그럼 보세요. 여긴 조건이 일단 법인이어야 돼. 가장 대표적인 게 상법상 법인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상법상으로는 옛날에 원래 자본금 규정이 있어가지고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뭐 법인, 상법상 법인이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게 없어졌어, 거기서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상법상 법인이면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사무소를 개설 등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조건이 법인이어야 돼. 이게 민법상 법인이 아니라 상법상 법인이어야 돼요. 자본금 5천만 원 넘어가는. 자, 그래서 그런 법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법인의 대표가 공인중개사여야 돼. 그리고 여기에 임원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로 채워져야 돼. 그 조건이 충족돼야 돼. 여기는 개인이 출발한다고 그랬죠. 개인으로 출발한다고 그랬죠. 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아시겠죠? 출발해서 여기는 그러니까 법인의 실체가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그냥 개인으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가는 절차를 보면 대개 실무교육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사무소 확보 이게 들어가는 거야. 그 실무교육이라는 게 뭐겠어요? 실무교육 한 1년씩 받아요? 실무교육? 아니죠? 42시간인가? 뭐 받는 거 있잖아. 그쵸? 그거를 개설 등록하기 최근 1년 전에 거 실무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했다라는 증명하는 서류. 대표적인 게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잖아요. 상가 건물에 대한. 자, 사용대차도 인정합니다. 임대차하고 사용대차는 다 아시죠? 차이점. 임대차하고 사용대차. 똑같이 빌려 썼던 걸 돌려주는 건 맞는데 유상이냐 무상이냐 다르죠. 임대차, 사용대차. 사용대차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전대차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전대차에 의해서도 사무소만 확보됐다면 그래서 결국은 되게 사무소 확보는 증명하는 서류, 그 계약서 같은 것들이 되게 증명. 그럼 자기 상가 점포 가지고는 안 되느냐 얘기죠. 안 될 게 뭐가 있어.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이거 하겠다는데, 그쵸? 이때는 계약서 같은 건 필요 없지. 뭐가 필요해? 자기 거라는 거 확인하는 서류, 그쵸? 그것만 띄면 되잖아. 대장이라든가 등기부라든가 이것만 가지고도 확보수 증명하는 서류가 되겠지. 그쵸? 사무소 증명, 확보 증명, 실무교육. 이건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별다른 조건이 없어요. 자격 취득해야 되고 실무교육 받고 이거 하면 돼 되게. 문제는 여기서 는 거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인, 상법에서 말하는 법인이어야 되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요게 되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대표는 공인중개사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 그러면서 이제 실무교육 다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것들 이런 게 법인에서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게 여기에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는 여러 개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1인 1사무소야. 아시겠죠? 1인 1닭. 1인 1닭이 뭐야? 닭. 한 사람당 닭 한 마리씩. 아우 배고파. 자,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당 사무소는 하나밖에 개설 등록 못합니다. 이걸 만약에 몇 개씩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은 돈 있는 놈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사무소를 개수 제한 없이 저렇게 해버리면 불공정한 게임이 돼요. 우리처럼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사무소를 열지도 못해. 응? 그래서 법이 해놓은 거야. 한 개씩만 하라고.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은 가면 뭐가 있어요? 주사무소, 분사무소 개념 있죠? 그렇죠? 주사무소는 한 개, 분사무소는 여러 개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등록관청 단위로 한 개씩 있어야 돼요. 등록관청 단위로 한 개씩 있어야 된다. 다만 주사무소가 있는 곳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면 안 되고 분사무소를 설치한다.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 보증 이렇게 되는 것들. 여기는 이제 업무 보증 사무소가 하나니까 그거 하나에 대해서 하면 되고, 여기는 사무소마다 업무 보증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르죠. 거기 등록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들 좀 하고 끝내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 중개업 등록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의의 및 효과 해서 등록의 의의라든가 다음 페이지에 등록 효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만 좀 체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등록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등록이란 말은 일정한 법률 사실을 행정관청 등에 비치한 공부에 기재함으로써 그 사실과 존재 여부를 표시하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렇다고 표현을 해놨네요. 결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의미고요. 등록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이 중개사무소 등록의 성격, 기속적이란 말이 나와.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그냥 계략적인 조건을 말했죠. 등록을 하려면. 그렇죠? 자, 이런 조건을 다 갖춰가지고 등록관청에다가 등록 신청을 했어. 그럼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요건이 다 갖춰지면 등록해 줄 수 있다 할까? 등록해야 한다 할까?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요건 다 갖춰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등록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등록관청에 등록이 재량이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이걸 기속이라고 그래. 기속적이라고 그러는 거. 이게 만약에 요건을 다 갖춰서 등록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등록관청이 등록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재량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재량. 등록관청이 재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중개사무소 등록은 기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갖춰서 들어오면 설사 등록관청이 기분이 나빠도 등록을 해줘야 돼. 기속적. 그 다음에 일신전속적. 등록은 대물적 성격이 아니라 대인적 성격으로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등록의 양도대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양도 대여가 금지된 이유는 일신전속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등록이지 그 법인에 대한 등록이지 다른 사람 다른 법인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 대여 못한다. 일신전속적. 그 다음에 디귿에 1인 1등록주의 1인 1사무소 1인 1등록주의 이중등록 금하고 있고 1인 1사무소 원칙. 그래서 공인중개사업법상 등록한 개업 종류 한 개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가 아니라 그 참고사항, 허가하고 등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보시고요. 등록의 효과 보세요. 등록을 받은 자는 부동산 중개업을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다. 당연하죠?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했어. 중개업을 했어요. 그러다 걸렸어요.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다 걸렸어요. 그럼 등록 취소되나요? 등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취소를 해? 그러니까 얘는 행정처분 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거 못 하는 거야. 그쵸? 대신 뭘 할 수 있어? 이거 형벌. 그쵸? 그 중에 제일 센 거 가는 거야. 3년 3천만 원짜리. 그래서 무등록 중개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록 취소나 이런 걸 할 수가 애초에 할 수가 없어요. 형벌밖에 못해. 3년이야 3천만 원이야.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그냥 무등록 중개는 3년이야 3천만 원이야.
자,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자,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면, 그 무등록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자고 구별되는 요건이고요. 단순히 등록을 받은 것만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는 뭐까지 써야 돼?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업무보증 해야 되고요. 3번에 등록 통지를 받은 후에 중개업을 개시한 경우 이미 등록을 한 상태이므로 무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등록을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등록관청에서 나 등록됐다 하고 등록 통지해 줬어. 이거 하고요. 등록증 교부하고 다릅니다. 등록은 일단 됐다고 통지해 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등록이 됐으니까 너 빨리 가서 업무보증 설정해 가지고 와라. 그럼 등록증 교부해 줄게.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등록이 됐다라고 통지됐기 때문에 이건 무등록은 아닌 겁니다. 등록은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을 개시한 경우 이미 등록을 한 상태이므로 무등록업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업무 절차상 중개업을 하려면 업무 보증 설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번 그 효과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나머지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의 등록관청부터 그런 자와 등록관청 해가지고 자세하게 등록에 관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